0.73%로 이겨가지고 상당히 진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김병준 우리 위원장님을 사실 김병준 위원장님은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멘토라고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멘토가 이렇게 김병준 위원장께서 이렇게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비전도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마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께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실 거고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언론부들 보니까요. 일단 요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원장 이렇게 제안하셔서 거절하시고 또 결국은 지역균형 발전, 즉 전공을 들이밀면서 결국은 그 지역균형 발전 특위위원장 맡으셨는데 삼각체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 인수위원장,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 인수위원회가 이제 전혀 같지 않겠다. 수직적인 일면이 아니라 삼각체제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지역균형발전이나 인수위원회 다른 일하고 서로 간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약간의 충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그 인수기관의 이제 특징이 인수위를 이제 인수위가 중심이죠. 아무래도 인수위가 중심인데 지금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그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국민통합특별위원회가 인수위하고 병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은 인수위 예산을 써야 되니까 인수위 안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이제 병렬 조직으로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바칠 수 있습니다. 왜 바칠 수 있는가 하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다루는 게 워낙에 광범위한 사실은 넓게 잡으면 균형발전과 관계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제개혁도 해야 돼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육개혁도 할 수가 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뭐 토지 관련 제도도 바꿀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에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하고 서로 이제 미칠 수도 있고 그러나 다들 기본적인 철학이 이제 같으니까 잘 될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통합위원회는 나름대로 이제 그 정치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할 거니까 그대로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은 제가 이제 뭐 하라 하는데 제가 안 한다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인수위원장은 뭐 안철수 대표가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됐고 저는 이제 계속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김병준, 안철수 뭐 이렇게 되다가 결국 안철수 대표 쪽으로 갔고 저는 이제 균형발전위원회 쪽으로 이제 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협조해서 잘 할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 모시려고 처음 생각했을 때는 사실 대통령 되기 전이죠. 한 달 전쯤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국회, 즉 여소야들을 가장 걱정을 했어요. 결국은 국회에서 발목을 잡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사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식사 중에 제가 한번 그걸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공한 그 윤석열 정부가 될 수 있겠느냐. 국회의 저 벽을 넘어서.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봤던 게 오늘 마지막에 보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설득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결국은 국회에 입법 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과반수의 의석이 있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정계 개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계십니까? 정계 개편 이야기는 아무리 작은 우리 단위의 지금 수업이지만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다가 큰일 나고요.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안 드렸으면 하고 또 제가 이야기 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원내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잘 협의해서 해야 되고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행정수도 이전 관한 법률을 그런데 이게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에 여소년 때 여당이 숫자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특히 열린우리당은 정말 작은 것 같습니다. 작은데 통과가 됐거든요. 왜 그러냐? 국민이 그 다음에 또 행정수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놓인 지역의 분포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조차도 이 찬성 안 하다가 동네에서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찬성해가지고 그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통과가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민을 향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면 그런 법안들부터 먼저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국민 앞에 내놓고 그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 야당도 어쩔 수 없이 협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처리해야 된다. 정계 개편 이야기는 뭐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3월 9일 그 대선 때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이 뭐 근소한 차이지만 어쨌든 심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 기억나는 게 언제냐면은 그 자유한국당 때 비상대책위원장 하실 때 그때 문재인 정부를 그 국가주의에 너무 치우쳤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심판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지금 시점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말씀으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노무현 정부 2기다, 민주정부 3기다 이렇게 김대중 정부까지 포함해서 안 돼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노무현 정부 2기 절대 아니고요. 민주정부 3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정부입니다. 아마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도 이제 느낄 겁니다. 이건 노무현 정부 2기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요. 한번 제가 그 균형발전과 관련된 거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노무현 정부가 균형발전, 그게 국가위원회도 있었는데, 균형발전 회의를 거의 한 70회 정도 했을 겁니다. 그 회의가, 전체 회의가 한 70회 정도. 그 중에 29번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돌아가지고 균형발전 회의를 한 30번 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딱 한 번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같습니다. 다르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그러면 보겠습니다. 균형발전 이외에도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이런 것들이 이라크 파병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에 남는 노무현 대통령 업적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한미 FTA를 죽으라고 반대했던 사람. 제주 해군기지 잘못됐다고 가서 전부 제주도 가서 사과했던 사람. 어디에 그게 노무현이 있습니까? 노무현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번은 지금 뭐 누구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부와 이 민주당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청와대 와가지고 대통령이 하도 대통령을 비난하고 반대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달라고 해서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나중에 노 대통령이 저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들 앞으로 내 앞에 다시는 불러오지 마.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정부의 핵심들입니다. 어디에 그 노무현 정부의 그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아닌 만큼 뭔가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실적도 다릅니다. 실적은요. 노무현 대통령 그래도 성장을 중시했습니다. 성장해야지 우리가 산다. 이 정부가 성장이 있습니까? 성장 없다고 제가 막 욕을 했더니 성장 정책이 이때입니다. 그 어디 있냐 하니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은 그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성장 정책이 아니고요. 그건 분배 정책입니다.
이쪽은 뜯어서 이쪽에 주는 거지. 그게 성장 정책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 소득주 성장은 어디서나 성립이 되는가 하면 내수 시장이 굉장히 줄을 이루는 그런 나라. 그래서 아까처럼 복지를 통해 가지고 주면은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이게 선순환 이런 구도로 돌아가는. 우리는 수출 주도형 경제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걸 성장 정책이라고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닮은 곳이라고 없다. 없는데 마치 가가지고 사진 앞 세우고 벽에다가 그렇게 사진 걸어놓고 2기다 3기다 이러고 한 거예요. 국민들이 속은 겁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정부고 게다가 노무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좌향적 그런 성향이 강한 정부라는 거. 그거 아마 역사가 그렇게 다 평가할 겁니다. 가끔 그 언론 지상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우리 김병준, 문재인 둘이는 뭐 경쟁 관계였다, 어떻다, 누가 더 가까웠다 이런 얘기 많은데 그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사실상 거의 5년을 노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시작부터 같이 했고요. 그런데 서로 잘 안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잘 맞았으면은 서로 친해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맨날 그랬을 텐데 왜냐하면 매일 아침에 회의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나가다가도 방에 들러서 차도 서로 한잔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둘이서 밥을 같이 먹은 게 2번인가 그런 것 같아요. 2번? 한 번? 임기 5년 동안.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게 원래 그렇게 딱딱한 조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서로 뭐 이야기를 많이 할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자기 업무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르죠. 소위 말하는 노무현 정부 안에서도 노무현 우파가 있고 노무현 좌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히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좌우의 대립에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그렇게 웃길 수 없는 그런 게 있었고 누가 이겼느냐? 누가 이겼냐? 제 생각에는 우파가 이겼습니다. 우파가 이겨서 결국은 한미 FTA, 그 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뭐 스크린 쿼타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으로 물론 이제 노무현 당시 우파가 이겼지만은 인간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현재 우리 그 김병준 위원장님, 김병준 위원장님은 아직도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보수우파에 와서 앞으로의 정책을 또 이끌어갈 거니까 유리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안 한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거는 40일만 하고. 사실. 예. 그러면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윤석열의 멘토가 남기가 더 좋겠습니까? 멘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인생의 마지막을 선생으로 남고 싶습니다. 선생으로.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번씩 농담 삼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방송에 사회자가 그 TV 토론을 하다가 다 이제 정치로 밥 먹고 사는 정치 평론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을 4사람 앞에 앉혀놓고 역시 정치 평론가인 사회자가 지금 사회를 보는 겁니다. 보다가 그때가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총리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던 때입니다. 말썽이 막 일어날 때인데 이 사회자가 물어요. 생방송입니다 지금. 아이고 이거 MB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죠? 그때 누가 초대 총리였지? 하고 물은 이 사람들이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직업이 그거인 사람들. 사회자가 그때 누가 초대 총리였지? 지금 이 자리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평론가 4명이 그 밥 먹고 사는 친구들도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대답을.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 밖에서 좀 MB 때 초대 총리가 누군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니까 한 1, 2분 뒤에 보더니 한성수 총리라고 그러네요. 총리 누군지 모릅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 유명한 김부겸 씨가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총리 누군지 알아보십시오. 한 100명 중에 한 30명 안 된다. 행자부 장관 누군지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노동부 장관 누구지? 저도 잘 모르고. 이게 우리의 그 지금 현재 이 행정 권력이고 권력입니다. 조선조에 영의정이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하는 영의정이 몇 사람 되죠? 유성룡? 아마 그 뒤에 유성룡 말고 다른 영의정 이야기하라면 이야기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누가 영의였는데? 황희? 뭐 이 정도. 그 다음에는 대답을 못해요. 그 250명쯤 되는 영의정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나요? 웬만한 문화인들, 허균, 정약용, 이익, 다 그 사람이 무슨 소리하고, 신사임당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이유국이 뭐를 했고, 태계 이황이 뭐를 했고, 이제 알잖아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이거 더덥다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더덥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거예요.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듭니다. 지금 대통령이 대표적이고, 저도 참여정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친인척들이 전부 그야말로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강한 수사를 받고 내사를 받고 다 했습니다. 편하게 여러분들 조국 그 남의 일 아닙니다. 우병우 남의 일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권력. 그래서 저희는 그거 한번 다 해볼 만큼, 겪을 만큼 가슴 아픈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욕심이 많아서 저는 선생으로 좀 남아요. 그게 누구의 멘토가 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인생의 단계가 있는데 좀 길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엄청난 고통을 알았습니다. 권력 근처에 있다가 너무 심한 고통을 알고 정말 죽을까 생각해봤고,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라는 게 온 식구가 서로 가슴이 아파가지고 서로 너무너무 불안하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식구가 좀 한 방에 잤습니다. 맨날 며칠 서로 위로하면서. 그럴 때도 있거든요.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것도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러지. 대통령은 그런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공직을 잠시 그만두고 거기를 갔어요. 절에를 갔는데, 제가 다니는 절에 해주 스님이 저한테 소위 공양을 하자고 밥을 한 그릇 사주셨는데,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가는, 아이 김 선생, 당신 말이야 전생에 죄를 많이 졌을 때. 여러분 화나게, 지금 제가 굉장히 당해가서 무지무지하게 억울하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보고 뭐라고 할까? 전생에 죄를 많이 졌어. 아무리 스님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스님께서 제 전생을 아십니까? 제가 전생에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그랬더니 스님 하시는 말씀이, 어이 저 김생 또 이런다. 내 말 잘 들어보소. 전생은 어제까지가 전생이요. 어제까지가 전생이요. 그런데 당신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업을 무지하게 많은 업을 지었다. 왜? 나는 정의의 칼이라고 휘두른 칼에 나는 정의롭게 휘둘렀다고 생각하는데 그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가가지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다고 막 뒤로 몰아붙이니까 멀쩡하게 서울시 살던 그 저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가족과 생이별을 해가지고 전부 주말 부부가 돼야 되고 내가 무슨 이 세율을 올리니까 세금 내면서 접어먹는 김병준이 때려 죽이려고 하고 세금 내고 이게 당신은 그 정의롭게 행사했다는 하는 그 칼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슴에 전부 멍이 들고 그 가슴에 상처를 받았다. 그게 다 당신의 업이다. 당신은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가슴에 아프게 한 것도 그것도 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님,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가 났어요. 그렇죠. 그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네, 스님이 죄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나하고 절에 갑시다. 머리 깎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머리 깎고 절에 가야지. 근데 당신은 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속세에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력 행사할 때는 권력 행사해야지. 그것이 다치든 말든 사람에게 이게 맞다고 싶고 권력 행사하고 그 다음에 권력 행사에서 할 때 어떻게 행사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가슴이 아프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권력 행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기 업보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스스로 한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것이 칼이 돼서 나한테 돌아올 때는 두말 없이 그 칼을 받아라. 지금 당신이 지금 그 칼을 받았다. 지금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데 잘 맞았다. 그게 지금 이렇게 해서 업장을 푸는 거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데 지금도 끝까지 내가 옳다고 그러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뭐 그러고 나는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업보가 당신 자식들한테 가지 간다. 그러니 권력 행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다친 사람들이 당신을 원망할 때는 그 원망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칼을 쓸 때 정말 조심해서 써. 그렇게 푸는 것이지 그게 싫다면 권력 가까이 가지 마. 지금 우리 시장 나신다고 하지만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허가 하나 해주고 안 해주고 해야 사람이 죽고 삽니다. 그 허가 못 받은 사람은 그걸로 해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가슴 아파서 얼마나 가슴 아파할 거지. 그러다가 또 뭐 잘못된 공무원들 징계라도 안 해놓으면 그것도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 섰으면 정당하게 권한 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원망으로 돌아올 때는 그 원망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인생에 한 번은 그것을 풀고 갈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그거 풀려고. 예, 잘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제안이 들어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은 한 분 정도 꼭 질문 한번 해야 되겠다 분 계시면은 손 드시면 한번 하겠습니다. 아 예. 마이크 드리고 갑니다. 오늘 만남기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강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연설을 하실 때 오늘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 이제 당선인이시죠? 근데 초행길이시고 또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은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나라를 끌고 가실 분의 길잡이가 좀 보탬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지금 현재 국민들이 너무나 힘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희망을 좀 갖지 않을까. 일단은 잘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무척 크거든요. 그런데 처음 길이니까 거기고 서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힘드시겠지만 정말로 등불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잘 될 겁니다. 저는 잘 될 좋은 나라 되고 결국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좋은 대통령을 뽑았어도 아니고 좋은 정부를 가졌어도 아니고 제 믿음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통의 국민이 대단히 저는 늘 생각합니다. 위대한 국민. 어떻게 위대한가? 성공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합니다.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죽으라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는 것은 좀처럼 만족을 안 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혁신의 동력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혁신 안 하거든요. 근데 만족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혁신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화장품, 그 다음에 휴대폰은 세계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의 국민보다도 옆집 사람 생각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한테 손 내밀 줄 아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 정도의 품성을 가진 국민들이라면요, 이 국민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이 국민이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 굉장히 큰 나라, 또 성공한 나라로 만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뭘 해주면 되는가 하면, 정부가요, 제발 내가 이 국민들을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다 잘하는 국민들인데 뭘 누가 끌고 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하나를 전부 간섭하고 가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윽빼고 규제하고 감독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정부가 소위 말해서 진짜 졸로 봤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돌아가지고 그것이 더 강해졌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먹방 방송 규제하겠다고 나섰어요. 왜 규제하느냐니까 먹방 방송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살이 너무 찌면은 이게 의료보험비도 많이 들어가고 건강도 나빠지니까 먹방 방송을 규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보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먹방 방송 보면 자기가 살이 찌는지도 안 찌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 먹는 그 정도 수준의 국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규제하겠다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갔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국민입니까? 아니잖아요. 곳곳에 가서 가가지고 소주 광고도 규제하겠다고 나섰어요. 젊은 여성이 광고 못하도록 하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젊은 여성이 광고하는 거 보면 술을 막 마신다. 결국 얻어맞고 결국 못했습니다만, 이런 우리 국민 그렇지 않습니다. 풀어놓으면은 세계 최고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한테 그 이전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국민을 끌고 가겠다가 아니라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풀어줘요. 이게 제가 말하는 탈국가주의. 탈국가주의. 아까 제가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라고 비판하는 게 바로 그런 점에서 비판합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러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말이 됩니까?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지. 국가는 뭘 해주는가 하면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왜 국가가 내 삶을 갖다 소주 많이 마시는가 안 마시는가, 먹방 방송 보고 먹는가 안 먹는가, 내 살이 찌는가 안 찌는가를 이 국가가 다 감시하고 그걸 갖다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지, 또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손을 잡아주는 게 그 정도의 국가의 이익이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막 국가가 앞서 나가면서 막 가가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국민 모두가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소위 자유주의 철학에 입각해서 그 하는 걸 만들고, 그리고 국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 할 건가 하면 그 자유주의의 폐단에 의해서 생기는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약한 사람, 우리 자유에 맡겨가지고 약한 사람이 더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국가가 집중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고 보고 그렇게 가는 방향을 이제 저희들은 조언을 하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언을 하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앞장서서 뛰는 거는 이미 이제 저희들 능력 밖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땡기는 사람도 있고 미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국민이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 만드는 그런 5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의 우리 강연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걱정했던, 우려했던 윤석열 정부의 그런 것들이 다시 희망으로 좀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